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주말 사이에 따뜻한 가을은 다 사라졌고요. 겨울이 엄습해 왔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자, 오늘과 내일 또 비도 내린다고 하니까 체온 유지에 신경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월동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 했죠. 겨울은 아무래도 단단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뉴스도 많이 쏟아집니다. 오늘 새벽 대장동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귀국을 했고 바로 체포됐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 국정감사 출석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소식도 전해드리죠.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은 오늘 저녁 부울경에서 토론을 벌입니다. 이번 주에 전개될 이슈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귀만 기울여 주십시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 오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요,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연결해서 오전 국감 상황을 생생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그리고 국제본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시는 분을 포함해서 모두 5분께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시작해보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우, 김 대표님 걱정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헤어질 때 저 캠핑 가요 그래서 예. 제가 일요일 아침 기온에 이분 괜찮으실까?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평창으로 갔는데 네. 뭐 영하 4도밖에 안 했습니다. 영하 4도. 이야. 예. 서울은 그냥 영상 4도여도 춥던데. 예, 뭐 난로도 가져가서 따뜻하게 잘 하고 왔습니다. 네. 동계 전지훈련 다녀오셨나요? 네. 동상 걸리시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예. 건강하게 오셔서 다행입니다. 자, 이 와중에 오늘 핵심 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가 드디어 국정감사 행안위에 지금 출석을 했어요. 좀 오전에 어떤 얘기 들어갔습니까, 박 기자님? 네,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그 이른바 투기 세력 아니면은 이 공공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을 짰다, 계획했다 이런 세력들과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분 것의 그분에 대한 질의, 뭐 김도읍 의원이 뭐 비율을 써가면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방어막을 치면서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발언, 그렇죠. 그런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연루 의혹. 그러니까 이 계획을 다 이재명 지사가 짜가지고 이익을 특정에 몰아줬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내가 공공개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은 게 국민의힘이었다.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봐라. 다 국민의힘과 연관된 사람들한테 흘러간 게 아니냐. 이른바 이제 50억 약속클럽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직원들이 이제 부패에 관련된 그런 혐의들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사과드린다. 네. 크게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좀 설명하는 시간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네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오전까지는 그렇게 봤는데, 왜냐하면 뭐 새로운 내용이나 의혹이나 사실이나 그런 근거가 나온 게 아니라서요. 그런 부분들이 좀 도드라지게 보였고, 특히 이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지사와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감장에서 현금 다발이 찍힌 사진도 나오면서 이걸 줬다고 하는데 자주서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었는데요. 그 질의하는 동안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웃었습니다. 웃는 모습까지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허위다.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박을 세게 했습니다. 받았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만약 사실이라면 수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답변하는 이재명 지사 답변이 길고 보통 국감과 좀 바뀌어 있어요. 보통은 이제 피감기관장들이 혼나고 네. 국회의원들이 막 발언하는데 오늘은 국회의원들은 의혹을 던지고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세세하게 반박하는데 오전 흐름은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지난주에 한입뉴스에서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건 네네. 이재명 지사한테 매우 유리한 판이다라고. 다른 방송에서는 하지 마세요. 아, 예. 한입에서만 해주세요. 여기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왜 유리한 건지. 그 이재명 지사가 말할 기회가 굉장히 길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제목 자체가 언론사의 제목 자체가 기사에 이재명 지사의 해명 위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두 개가 같이 나오든지 뭐 네네. 국민의힘 뭐 누구 뭐 그리고 그렇지. 이재명 지사 아니면은 이재명 지사 해명 중심으로 예, 나오게 되세요. 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니까. 그렇죠. 그럼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명을 했구나라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고 전체적인 시간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질문할 거 아닙니까? 네네. 국민의힘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시간 그리고 답변할 시간까지 하면은 해명할 시간이 훨씬 많다라는 거고 이 전체 좀 기조를 봐야 돼요. 사실은 네네. 이게 처음 터졌을 때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강온 약간 이게 굉장히 그렇죠. 좀 부딪혔대요. 부딪혔다고 나가는 하는데. 게 옳다, 안 나가는 게 옳다. 아니, 그러니까 이 국감 말고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네네네. 것인가. 정면 돌파할 것이냐. 정면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피해갈 사과를 할 것이냐. 것인가. 네. 근데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고 그렇죠. 이재명 지사의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돌이켜 보면은 이게 처음에 기사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네. 뭐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지역지에서 나왔지만 잘 몰랐고요. 그다음에 주간조선에서 나왔어요. 네네. 주간조선에서 나왔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은 이거를 확실하게 만약에 조선일보가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썼을 거예요. 네네. 근데 주간조선에서 한번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조선일보는 경선에서 손 떼십시오라고 이렇게 본인이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걸 키웠고요. 그리고 나는 1원 한 푼 안 받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게 더 커진 그렇죠, 사안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뭔가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강경 대응을 했는데 뭐 유동규라든지 측근들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아니 분명 잘못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도 왜 이렇게 뻣뻣해 뭐 이런 이제 기류들도 이제 같이 네. 조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략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할 말은 다 하되 굉장히 웃으면서 하고 수그러뜨리고 하고 이게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조율이 됐고 송영길 대표도 어제 그제 이제 부드럽게 잘 설명해라 네, 이런 식으로 네. 당부를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문제인 게 이 그림으로 흘러갈 줄 알았다라면은 다른 그림을 좀 그려왔어야 돼요. 시나리오 플랜 B가 있었어야죠. 팀 플레이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한 명 치고 한 명 받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이재명 네. 지사한테 유리한 그림인데 좀 생각이 없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밀한 팀 플레이를 준비하지 못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행안위원장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위원장의 역할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상임위 사회자가 회의에서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충분히 이 답변 시간도 주면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이 반박에 대해서도 좀 네. 방어하는 모습. 의원들이 또 항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느껴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작용했을 것 같고 우리 김주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짚고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우리가 여기서 깨고 간다. 네. 이재명 지사의 논리를 깨겠다. 그래서 A 의원부터 뭐 Z 의원까지 다 거기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깨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따로 주먹구구식으로 다 여러 가지 걸 질문하다 보니까 네. 이재명 지사가 사실 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시작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와 공격 논리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판판이 좀 국민의힘이 깨지는 모습? 전 그걸 좀 오전에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자, 오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하고 지금 내일 모레는 또 국토위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네. 국토위는 이제 상임위원장이 야당이죠. 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 네, 그때는 또 조금 다른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청문회, 네. 이재명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이제 생각도 해봐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이재명 하면은 이제 지지층에서는 사이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또 버럭하거나 굉장히 일갈하는 모습들을 많이 떠올렸는데 네.
오늘은 주로 웃는 모습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그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 생중계를 보고 있으니까 자신의 이제 이미지도 좀 만들어가고 세세하게 설명을 드린다 이 부분. 그리고 방송을 또 보면요, 마이크가 안 들어오면 잘 안 들립니다. 그쪽에서 그렇죠, 뭐라고 그렇죠. 하는지. 시간 제한이 있어서 뚝 끊어지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들리고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10분 인터뷰에 이제 윤태곤 정치평론가가 나왔는데 네. 지난주 이슈는 뭐였냐면 이 민주당 원팀 되나 승복 이후에 그럼 이제 이낙연 후보 지지했던 의원들하고 이제 융합이 이루어지나 이런 거였는데 이 어떤 예상을 그때 이 윤 평론가가 했냐면 국감을 모멘텀으로 원팀으로 갈 것이다. 여야가 결국 싸우는 장이 펼쳐지지 않겠는가. 이러면은 이제 같은 또 세력은 뭉치게 돼 있다. 그런데 좀 이낙연 측 그런 민주당 의원들도 오늘 네. 이재명 후보를 잘 엄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오영훈 의원이 네. 질의하는 모습을 좀 봤는데요. 오늘 보니까 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다른 부분들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니 이 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재명 지사의 말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원팀은 안 되지 않냐. 네네.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사실은 너무 대장동 의혹 일색이라 그럴 수도 있죠. 서영교 위원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가 예산 잘 집행했고 국가 사무 잘 보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게 이 자리인데 왜 다 대장동 이야기만 너무 쏠린 거 아니냐 해서 네. 글쎄요. 이게 흥행 포인트와 또 사실은 이 국정감사에 엄중한 막중한 책임은 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김 대표님. 예.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글쎄요. 뭐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태도라고 봤는데 역시 이재명 지사의 태도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과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사과를 할 것인가에 대했는데 그것도 쿨하게 했어요. 어쨌든 네. 유동규 이제 인사권자로서 사과. 근데 뭐 본인이 이제 어디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공익 환수는 잘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인사권자로서의 뭐 비리가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거에 사과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다만 오늘 그 이제 국민의힘이 이 국감을 끝나고 나서 다 모니터링을 해본 다음에 네네. 내부에서 어떤 좀 그 전략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짜 뭐 칼을 송곳 같은 질문이 나와서 이게 좀 당황하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지금.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내일도 무난하게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면은. 예. 자, 어쨌든 오전까지의 두 분의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지사가 어떤 좀 리드하고 있다. 네. 우세하다 또는 이제 이 판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건데 야당은 별로 뜬 것에 비해서는 지금 날카로운 송곳이 없다. 네. 현재까지 무딘 칼이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할 때는 뭔가 자료 제출이 좀 안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파행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 그런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략인지 좀 안 보이는 오전 상황이었습니다. 전략이 뭐하다. 오늘 저녁에 네. 경선 후보 토론회 앞두고 원희룡 지금 후보는 24시간 지금 이 유튜브 중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이재명 지사 국감에 대해서. 그럼 뭔가 좀 코치를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 코치를 하는 거를 보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렇죠. 보좌진 좀 전달해서 오후에 좀 바뀔지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제가 자다가 잠이 일찍 깼는데 기온이 좀 쌀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요새 보일러를 자꾸 틀어야 되니까 네. 실내 온도 맞추는 게 며칠 전하고 완전 달라졌는데 딱 그 TV 뉴스에 남욱이 막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근데 바로 검찰이 체포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예,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몇 시예요? 새벽 5시 44분쯤. 아유, 일찍 깼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조리 다 인천공항에. 했어요. 네. 근데 바로 이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체포가 됐고요. 그 수사관과 같이 이제 게이트 앞에서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 이 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체포가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빨라도 내일쯤에 소환 조사 받지 않겠냐. 집에 갔다가 그렇습니다. 자진 출석을 할 것이다. 네, 뭐 긴 시간 비행도 했고 네.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체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찝어 본다면
이게 사실 여건이 무효화될 때까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남 변호사가. 이런 부분들.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제 원해서 귀국했겠느냐. 그만큼 여건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고 그제서야 조사받겠다고 한 만큼 도주료가 있다. 이런 판단을 검찰에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뭐 누구 말만 따라 뭐 먼 팀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건 관계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 그러니까 들어와서 뭔가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체포영장 발부받을 가능성 충분히 있고 또 구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검찰이 생각을 한 거고 그렇게 체포를 한 거고요. 뭐 이제 구속영장도 청구를 해서 범죄 소명에 대해서 또 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이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게 검찰의 줄곧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천억 대의 손해를 입힌 네. 배임 혐의 공범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계속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남욱 그동안 이제 또 다른 핵심 인물 이렇게 계속 불려왔고 초기부터 대장동 개발을 기획했던 인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이 남욱 변호사의 입장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거 궁금한데 대장동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좀 면밀하게 팩트 체크하고 있는 곳이 김 대표님 또 네. 뉴스톱이잖아요. 남욱 변호사의 귀국과 향후의 이제 수사 전망, 뭐 혐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남욱이 그동안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 네. 이거는 김만배와 유동규가 다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책임을 밀고 있는데. 예, 그리고 2015년 3월에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때 2015년 6월에 남욱이 구속됐거든요. 예전에 2010년에 8억 3천만 원을 받고 로비 의혹으로. 민간 로비 의혹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깊숙이 좀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도 맞아요. 그 시기에는. 예,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전화 이복? 본인 입장에서는 네, 전화 이복처럼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몇몇 언론사에 들었는데 남욱하고 인터뷰 시도를 한 언론사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남욱 씨가 얘기를 하기를 몇몇 인사들하고 통화 좀 하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뭐 이를테면은 정민용 변호사. 정민용 네. 변호사가 누구냐면은 남욱 씨 후배로 남욱 씨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유동규 기획본부장 밑에 있는 무슨 전략팀장인가 뭐 거기에 사업팀장인가 거기로 간 사람이고 이거를 초반에 설계를 네.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이제 김만배나 유동규하고는 이제 적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하고는 이미 입을 다 맞추고 들어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권 무효화돼도 안 들어와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윤지호 씨 여권 무효화했는데 윤지호 씨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캐나다에 있는데. 그러니까 버팅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털고 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본인이 이거는 큰 그 직접 로비를 자기가 돈 들고 가서 주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렇다면은 형을 받아도 가볍게 그래서 이건 털고 가겠다라는 의지로 들어온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뭐 하는 거냐 검찰은 이런 이제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남욱을 잡아서 빨리 뭐를 캐내야 된다 이런 이제 압박감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데려온 거죠 공항 가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럼 어느 정도 또 누구와 말을 맞췄는지 이런 것도 향후에 수사가 드러내서 결국은 이게 이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된 것도 네. 돈의 흐름을 쫓지 않고 자꾸 말의 흐름을 쫓았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검찰에 대해서 향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현재 시간 12시 38분, 곧 39분이 되는데요. 현재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와서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오를 넘고 점심시간대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다소 풀리기는 했지만 일부 돌발 구간은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인데요. 한강대교를 지나서 4, 5차로에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요. 이 영향으로 동호대교부터 사고 지점인 한강대교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도 청담대교 부근 4차로에 화물차와 승용 차량 간의 추돌 사고가 생겼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부근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충청권인 남이분기점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차로가 차단돼 있어서 여파로 2km 정체고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통영 쪽으로도 통영 진출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 때문에 뒷차량들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인가 법사위에서도 국감이 있는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국감을 이제 받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첫 국감이라서 관심이 또 쏠렸고 또 대장동 관련해서 네네네. 검찰의 입장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좀 많이 궁금했는데요. 검찰의 입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이거 검찰 수사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남시장 압수수색 이런 것도 너무 늦게 들어가고 오늘도 검찰이 또 압수수색을 성남시장 하고 있지만 어쨌든 네. 여기에 대해서 김호수 총장은 아니다. 수사팀에 성역 없이 어디든 철저히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다. 관련자도 누구든지 구해받지 말고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반박을 했고 특히 이 검찰총장 맡기 전에 성남시 고문 변호사 한 부분. 야당은 이거 상당히 좀 질문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고문 변호사 맡게 된 거냐 이 네. 부분들 이 대장동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호수 총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다. 많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했고요. 어허. 밝혔고요. 지역 봉사 차원에서 한 거고 고문료가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30만 원도 받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네. 고문료 자체가 고가는 아니니까 예. 또 어떤 일을 이제 자문 고문해줬는지 향후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지금 국민의힘 내부 경선입니다. 지금 네. 4명의 주자로 압축돼 있는데 사실 이 지난주 3차 토론은 1대1 마스 토론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때 이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가 있었죠. 당 해체.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거 정신머리, 버르장머리 얘기가 주고받아지면서 머리 대결이었습니다. 네. 정신머리와 버르장머리. 이 맞짱 토론에서 혼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3차 토론 김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예, 봤는데 마스토론 일단 앞에 단에 있었던 원희룡, 유승민 네네, 두 사람이 거기는 먼저 일부에서 했고 예, 두 분은 굉장히 경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정책 얘기를 네. 많이 했고 두 분 다 잘했는데 특히 원희룡 후보가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했다. 아니 정책만 가지고 예. 두 사람이 말이 끊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40분 내내 예. 사회자가 한 번도 개입 안 했어요. 예. 네. 근데 안타깝게 기사는 이제 뒤에 단이 훨씬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언론이 너무 이 대립 갈등 네. 뭐 둘이 또 이제 양강 후보니까 그렇긴 한데 산정성 주목 안 됩니다. 정책도 예. 봐야죠. 그 두 분은 그냥 근데 어쨌든 일부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앞섰다. 조금 나았다. 조금 더? 제 느낌에는 조금 더 나았고 뭐 유승민 후보도 잘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경제 토론에 좀 뭐 진수까지는 아닌데 정말 잘하는 상당히. 토론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보고 뒤에는 그냥 도덕성 얘기 좀 계속 나왔잖아요. 2부에서는. 예, 2부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윤석열 후보한테 도덕성 얘기를 계속 물어봤는데 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제가 보기엔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이걸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장모 의혹도 있고 뭐 와이프 의혹도 있고 본인 의혹도 있고 뭐 이렇게 성대모사까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면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좀 연일 경무에 좀 많이 피곤하신 게 아닌가. 전략을 좀 잘못 잡았다. 그래서 오히려 계속 고함만 치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 좀 약간 부정적인 여론도 있더라고요. 홍준표 너무 후보한테. 이제 이 야단치는 훈장의 모습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보면서도 아쉬웠던 게 질문을 하나 딱 던지고 그쪽에선 반론을 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근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파고들어야 되는데 질문 한 번 던지고 더 강하게 윤 후보가 답변을 하면 그다음에 대응을 안 하더라고요. 도덕성이 넘어갑시다. 문제입니다. 도덕성 이렇게 계속 도덕성 얘기만. 네. 저 우리 박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글쎄요 좀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고 없었고 예. 재미가 없었고 윤석열 후보가 잘했다 제가 봤을 때는 잘했고 그러니까 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의혹을 제기하고 지적을 했으면 윤석열 전 총장이 반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할 수 있는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물론 홍준표 의원이 나중에 그 평가할 때 뭔가 도덕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해온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좀 형님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시청자들이 볼 때는 홍준표 의원이 뭔가
이른바 약점 잡힌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너무 약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그 의식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강하게 받아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겠다. 마수 토론에서 이게 한 번이잖아요. 각 후보당 붙는 게 한 번이기 때문에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뭐 좀 바지춤도 이렇게 올리는 네. 그런 뭐 네. 동작도 좀 하면서 좀 강한 모습, 센 모습 보여줄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게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좀 어필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확하시다. 왜냐하면은 네. 이제 이 주로 보수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몇몇 분 주말에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이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뭐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예전에 국감에 출석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나는 누구 부하가 아닙니다라든가 박범계 의원에게 전엔 나에게 이러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막 반격할 때 박자치면서 막 그 이런 모습이 모습들. 이번에 다시 보여서 좋았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논리 싸움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기세에서는 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압도적이었던 거 아닌가. 네. 한도 평들이 있는데 동일한 말씀들이시네요. 판정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판정승인 것 네. 같다. 짧게 네. 말씀드리면 네네. 홍준표 후보가 계속 도덕성 얘기를 하시고 뭐 이재명 후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도 네. 문제가 있다. 뭐 이제 윤석열 후보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좀 판을 잘못 뭐 전략적인 거겠지만 네네. 판을 잘못 읽는 게 이번 대선은 도덕성 대선이 아닙니다. 네. 예, 도덕성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게 유권자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게 이 타이밍에 맞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뭐 이를테면 무지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파고드는 게 정책적으로 훨씬 더 대통령감으로서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예. 그런 것들을 파고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네네. 좀 지금 판단 미스였다고 보여요. 그래요. 하지만 도덕성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나 이게 지지자들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당은 여당, 야당은 야당 나눠져 있는데 과연 상대 당 후보를 이길 사람이 누구냐. 그 부분은 뭔가 좀 강함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좀 전략 미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번 토론들이 또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조사들이야 뭐 오늘 이후 쭉 나올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는데 이 와중에 지금 이제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윤 캠프와 홍 캠프는 세불리기 경쟁이라고 해요. 또 어떤 좀 영입이 새롭게 있었습니까? 네, 홍준표 의원 캠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합류를 했습니다. 아하. 사실 최재형 많이 요새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 인터뷰했던 이현주 전 의원도 인터뷰하고 나서 네. 홍캠프 합류 이렇게 나오고.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윤석열, 홍준표 두 캠프에서 러브콜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홍준표 의원을 양쪽 다. 선택을 한 거고 왜 지지했냐 물어봤더니 아니 본선에서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우리 당 후보가 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선결 조건이었고 또 홍 의원이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저희가 보는 것과 좀 다르게 그러니까 도덕성에서는 나은 후보가 가야 된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중도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의 판단일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손바닥 임금 왕자를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거 판단한 게 아닌가. 아니 그래도 예배에 또 참석을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도. 근데 이게 왕자는 아마 네네. 용납이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기자들한테 질문 받고도 뭐라고 했냐면 무속인의 어떤 주술적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정치에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선에 대구 지역 5선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네네.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왔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이제 윤 캠프로 그렇습니다. 합류했다. 그리고 더해서 윤상현, 조혜진, 이종성 의원까지 어제만 4명의 의원들이 합류를 했거든요. 자, 그래요. 지금 이제 한 달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뭐 10월 18일이니까 11월 5일이면 이제 국민의힘도 본선 주자가 정해지는데 과연 이제 윤석열 후보냐, 홍준표 후보냐, 아니면 또 다른 다크호스냐. 4명 중에 나오겠죠. 자, 이 와중에 지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나올 것으로 지금 막 행보를 시작해서 자, 제3지대는 어떤가. 그동안 뭐 두 거대 여야에 묻혀서 제3지대 얘기는 없었는데 우리 김 대표님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이죠. 대선 출마합니까?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일단 그분이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예. 지금 안 하면은 얻는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얻는 이번 대선에서 이익이 전혀 없고요. 계속 얘기하자면 이번 대선은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캐스팅 보트를 쥔
네. 몇몇 가운데 있는 분들이 단 몇 %라도 주고 있으면 단 몇 %라도. 네. 그래서 최소한 지금 그 여론조사들 보면 한 4, 5%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뭐 여러 여론조사를 비교해 보면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캐스팅 못해요. 그러면 이제 여권하고 단일화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야권. 네. 그러면 야권에서는 몸이 달죠. 사실은 한번 합당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렇죠. 감정이 상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보다 훨씬 그러니까 뭐 만약에 단일화를 하거나 그런다면 훨씬 높은 값으로 당을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이렇게 매겨서 할 수 있는 건데 글쎄요 단일화 안 할 가능성도 저는 많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완주 봅니다.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단일화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 이를테면 뭐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후보 매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이게 서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뭐 이를테면은 서로 이렇게 뭐 물밑에서라도 이런 게 있는데 완주를 하는데 그러면은 뭐 어쨌든 여기에는 정의당이 또 완주를 할 테고 이쪽에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도 완주한다고 전제하면 거기는 민주당 무조건 입장에서는 과거에 선거연대를 했으니까 네. 그것도 한 몇 %여도 지금 안철수 이제 대표 같은 또 몸값으로 여야가 나뉘는군요.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 몸값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 중간에서 거기에서는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 네네. 이제 그게 있는 김동연 거죠. 경제부총리 또 어찌 보면 이제 과거 제2의 안철수의 포지션을 점할 것이냐.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해지네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 후보가 된다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강한 이미지 또 보수 쪽을 뭉치는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층의 지지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지세를 김동연 전 부총리나 안철수 대표가 좀 찾아서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동연 또 전 부총리는 지금 창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 이름은 뭡니까? 당 이름이요? 네네. 당 이름? 아직.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하고 아마 같이 손을 잡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시대전환하고 같이 합당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금깨당이 아닐까. 금깨당. 금깨당. 지난주에 저랑 KBS에서 만나서 책을 주면서 네. 꼭 읽어보세요. 그러고 김동연 부총리가 주셨는데 이 대한민국 금기 깨자. 금기를 깨는 금깨당. 금깨당.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자, 시간 뉴스가 이렇게 많은데 시간은 뭐 거의 다 해가네요. 자, 또 내일 또 오늘 이제 국정감사 진행되고 또 이제 4차 국민의힘 TV 토론 진행되니까 우리 김유일 대표님은 또 금요일에 뵈야 되고 박정호 기자님의 또 해안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분들 7009님 높고 푸른 하늘 좀 보세요. 가을 옷 입고 산책하기 좋네요. 국정감사 하세요. 저는 가을 만끽할래요. 이거 정답 아닙니까? 좋죠. 네. 자, 그래서 노래는 가을 아침을 신청합니다 하셔서 오늘의 디저트송은 7009님이 신청하신 가을 아침 됐고요. 자, 국감 뉴스 좋지만 저희가 점심때 다 정리해드립니다. 너무 그거 보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걸으시고 산책하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이유 버전의 가을 아침 들려드리고요. 7009님 포함해서 0872님, 1740님, 3333님, 0693님께도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돌아올 텐데 고생해 주신 한입뉴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한마음 한뜻이라는 관용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과 뜻이 하나와 같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해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한마음과 한뜻은 각각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에 붙여서 씁니다. 한마음이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로 합친 마음을 뜻하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변함없는 마음을 뜻하면 당신을 향해서 늘 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들어가는 표현인 두 마음과 딴 마음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먼저 두 마음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딴 마음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공부할 때는 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생각이나 다른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또 처음에 먹은 것과 어긋나거나 배반하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이제 와서 딴 마음이 생기면 곤란하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마음과 딴 마음 역시 한 마음처럼 하나의 명사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분이 이제 그만 문제가 네,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서거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찬바람이 잦아들고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는 곳이 많아서 오늘은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날씨겠습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차차 서울 등 중북부 지방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후 4시를 전후해서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 경기 북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저녁 6시 무렵에는 서울과 그 밖에 경기도에도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밤사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내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오면서 중부지방에 5에서 20mm, 남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중북부 산지는 눈으로 내리면서 1cm 안팎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7도, 대구와 광주, 제주 18도, 부산 19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높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다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기온이 떨어지겠고 모레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3도, 대구 5도까지 내려가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1도, 습도는 4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면서 유행 규모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 추가 접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조만간 시행 계획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부인 김건희 씨의 주식거래 계좌 내역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금리 상승 등과 함께 4분기 가계의 신용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대출 문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이 국회 행안위 소속이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안동 예천의 김형동입니다. 네, 국정감사 바쁜 와중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아닙니다. 예, 현장에 고맙습니다. 계셨으니까 예. 오늘 오전 행안위 국정감사의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일단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왔던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진실이 파헤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 지사가 그동안에 해온 행적 관련돼서 과연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요. 민주당에 그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캐묻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지겠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직 3분의 1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3분의 1도 못했다. 전초전인데요. 예. 자, 그럼 오전 국감에서는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 어떤 쟁점에 좀 초점이 모여졌고 또 김 의원님은 어떤 부분 집중 질의하셨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대장동 게이트가 하천대유, 천화동인 이름도 그동안 생소했던 민간인 몇 명에게 11만 %라 그러죠. 막대한 이익. 그리고 5개 블록에 대한 수의 계약을 통해서 지금 추정으로 한 1조 원대 가까운 수익을 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유동규가 개입돼 있고 유동규가 배임죄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재판에 곧 넘겨질 것 같은데요. 이 전체적인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돼서 이 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본인이 설계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른바 형사적인 처벌까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야당에서 나온 이야기들만 해도 굉장히 좀 이제 묵직한 이야기들이 질문으로 많이 쏟아졌는데. 맞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또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작물 회수를 막은 집단이다. 이렇게 반론을 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작물이 됐든 아니면은 절취물이 됐든 횡령액이 됐든 배임이 됐든 이 사건과 관련돼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은 일괄 전부 수사를 하자라는 취지고 그것은 어느 편을 나누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여야를 망라해서 의혹이 있다면. 그렇게 밝혀오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우리 서범수 의원을 포함해서 몇 분이 이제 얘기를 했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경 수사로는 부족하니 특검을 도입하는 데 대한 지사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몇 번 물어봤는데 명백한 그 답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명백한 답을 내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최근 이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 뜰
이게 예. 이제 이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이 함께 만든 이제 SPC죠. 특수목적법인인데 자, 이 성남의 뜰이 대장동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 화천대유가 선정된 것이 특혜다. 자, 이 그렇습니다. 특혜라는 내용을 조금 자세히 밝혀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예, 선정 과정에서 보면 뭐 수사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화천대유의 대주주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사라든지 대표라든지 이분들이 다 성남하고 또는 이재명 네. 전 지사하고 당시 시장이죠. 관계 있는 분들로 왜 굳이 구성이 됐느냐. 네네. 또 화천대유가 만들어진 지 일주일 만에 대해서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됐느냐. 네. 또 객관적 지표가 있습니다. 산업은행 컨소시엄하고 메리츠 컨소시엄하고 비교했을 때 그네들이 제안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베네핏을 더 많이 주기로 한 네. 메리츠 같은 데는 왜 탈락을 시켰느냐. 객관적이지 않다. 오히려 주관적인 인적 관계가 작용했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네. 자, 경쟁 입찰 과정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컨소시엄도 있었는데 예.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이제 선정됐던 것은 뭔가 인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예. 그리고 그 결과물로 뭡니까? 배당과 관련돼서는 11만 %죠. 네. 1100배에 이르는 정말 SK라는 그 특금 신탁 뒤에 숨어서 800만 원을 내고 100억의 배당을 받고요. 8천만 원을 내고 1000억을 숫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1000억의 배당을 받아간 네. 전대미문의 사건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간혹 보도됐지만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그 대장동 안에 대지 중에 조성된 택지의 5블록 무려 30%에 해당됩니다. 네네. 세대수로 따지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을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넘겨받고 이 부분을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해서 아파트 등 택지를 개발해서 그에 따른 또 수익을 얻은 이런 일체적인 전체적인 경과를 봤을 때 화천대유에게 이렇게나 큰 혜택, 이득, 특혜를 밀어준 것에는 당연히 그 안에 불공정한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지 않았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심으로 보입니다. 네, 일반적인 의혹이다. 이렇게 이제 예. 대신해서 의혹을 제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헛웃음이 나오는 게 아까 그 배당의 배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 3억을 넣고 뭐 4천억을 배당받았다 이러면 참 기가 찬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뭐 남욱 변호사가 들어왔으니까 네네네. 아마 검찰에서 정신이 있다면 정신이라면은 엄격하게 엄밀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은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강하게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폈다면 지금 민주당은 또 이제 방탄을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녹취에서 가장 좀 이제 의혹의 대상이 됐던 그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이 그 화천대유의 주요 인물들의 투자금 외에 이 전주의 돈이 들어왔다. 그럼 이 전주가 그분이 아니겠느냐. 돈이 나왔다 들어간 곳을 봐야지 왜 이 인허가권자만 이제 때리느냐 하는 또 반론도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뭐 그런 변명을 이제 민주당 측이나 다른 지사가 했는데 네네.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받았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넘어서 어떤 실체 진실에 가까운 질문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조금 나오긴 하는데 지금 밝혀진 이외에 그 이상의 자료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 김도욱 정책위 의장, 우리 행안위 위원인데요.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실제 돈을 가지고 주머니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원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그분 아니겠느냐라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소는 오후에 시간에 좀 더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이 성남시청 관련해서는 국감 전부터 요청 자료들이 뭐 상당히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와중에 또 검찰은 지금 압수수색도 성남시청에 이제 추가까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감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오전에 관전평이 저희 뭐 기자들 중심으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의혹은 많이 내놓고 있는데 결정적인 자료 제시를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가 더 강한 반론을 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목은?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태도가 자기 변명 회피 이걸로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감장에 떳떳하게 나오겠다고 밝힌 게 지난주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주일 동안 충분히 국감을 위한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여당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거예요. 예. 특히 기껏해야 9건 내지 10건 성남시 자료를 경기도가 제출을 했는데요. 네. 그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저희가 묻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라는 전제를 한 말씀 드리고요. 네. 좀 전에 우리 김용판 의원이 제시한 내용은 아주 핵폭탄급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조폭 이 부분에 관련 대해서 소리요? 오후에 네네. 언론이 한 번 더 주목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다시 한번 질의하는 턴이 오면은 네네. 김용판 의원이 더 지목을 할 건데 흔히 말해서 2008년, 9년, 10년 이렇게 성남시장 들어오시기 전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폭과 네네. 연루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10월 달에 수감돼 있는 당시 조폭 행사를 했던 분이 인물이. 양심 선언한 내용을 김용판 네네. 의원이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이 오가갖고 네. 사실상 우리가 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연루설에 대해서 확실한 확증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그동안에 또 새로운 증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오후에 또 아마 제기가 될 것 같고 예. 오전에는 이제 근거 없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거둬야 한다라는 또 이 예, 기사가 그런 말이 듣죠. 강한 반론을 폈는데 오후에 한번 그 뭐 자필 진술서하고 지금 사진 제시를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오후에 또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의원님 이제 바쁜 시간에 점심 드시고 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예. 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돼서 네. 잠깐 이제 이 지사가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그 자체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할 것 같은데 네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뇌물죄 아니면은 3자 뇌물죄죠. 아니면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 의원님께서 상당히 10분 인터뷰 짧은 시간에 꼼꼼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오후에 국정감사에서 진위가 좀 잘 밝혀지기를 아마 국민들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자,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그리고 또 국정감사 남은 시간 좀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행안위 국정감사 참석 중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사본부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원하는 간식 마음대로 골라 드시라고요. 편의점 상품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편의점 상품권을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자, 사이다같이 속 시원한 일침으로 주간 이슈를 명쾌하게 해설하는 시사계의 피오나 공주님, 자, 노영희 변호사님이고요. 그리고 시사래퍼 랩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지금 최 교수님은 어디선가 길이 굉장히 밀려서 고생하고 서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을 못 맞추겠다 싶으면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고요. 아니면 오늘 노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쭉 가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최진봉 교수님하고 이 노 변호사님하고 워낙 명컨비라 정말 저희 그 월요일에 청취자 본부장님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 노 변호사님 중심으로 또 진행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요. 행안위 오늘 국감이 이제 하도 화제니까 네네.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 통해서 이제 오전 국감 상황을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계속 이제 이 천화동인 그리고 이제 대장동 의혹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에 들어와서 네. 또 다른 핵심물인데 남욱 변호사는 원래 좀 노 변호사님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아는데 요즘에 연락이 안 되고 있죠. 다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다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는 수많은 전화번호들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아이고야. 네. 그러면 원래 좀 법조계에서 같이 일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남욱이는 원래 남욱 변호사는 원래 송무를 안 했어요. 아, 송무는 안 했다. 저는 송무 중심 변호사고 네네. 그 친구는 이렇게 좀 큰 건들, 금융계 관련된 큰 건들을 좀 주로 하는 친구라서. 원래 돈 관련 업무를 예, 주로 그러니까 그 맡으셨구나. 돈을 좀 좋아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수많은 고액 투자자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이런 것도 좋아했고 또 2008년도에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이제 변호사 됐는데 그 남욱 변호사가 그때부터 사실은 돈 관련된 쪽으로만 일을 해서 송무하고 관계가 없고 아주 나중에 잠깐 이렇게 집단소송 비슷하게 좀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걸 중간에 그만둔 경우가 있죠. 예. 야, 그럼 일반 변호사와 다르게 돈에 관심이 많았다. 변호사들이 다 돈에 관심이 많은데 네. 그분의 아니 변호사뿐 아니라 돈의 누구나. 단위가 우리랑 틀리다는 거죠. 돈을 버는 방식이나 돈의 네네. 단위가. 예, 근데 결국은 그 꿈을 이룰 뻔했던 셈이네요. 최근에 문제가 터진 일단 거 이룬 거죠. 이룰 뻔이 아니라 이룬 거죠. 이 정도는 사실은 우리들이 아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자꾸 저처럼 송무만 계속 한 10몇 년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좀 힘들어하고 지겨워하거든요. 그럴 때 눈을 돌리는 게 바로 지금 남욱 변호사가 하는 그런 시행이나 이런 쪽이에요. 개발. 시행, 대장동 개발 같은. 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하다가 중간에 교도소 가는 확률이 90% 이상이고, 네. 그다음에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오는 게 한 5%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미련을 못 버리고 헤매는 게 한 2% 되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게 한 1, 2% 되는데, 남욱 변호사는 그 1%, 2% 중에서도 상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상당히 이제 부동산 개발에 눈을 떠서 네네. 이 분야에는 오래전에 또 투신을 했고 그럼요. 그리고 중간에 성과를 읽어냈던. 중간에 실패했잖아요, 한 번은. 네, 중간에 한번 실패했고. 우리는 그런 거 못 견디지. 걔는 그런 걸 견디지만. 그런데 그때 로비 의혹으로 구속까지 됐었던 건데 재판 결과는 무혐의였잖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게 사실 그때 당시에 이 남욱 변호사가 한나라당 청년 부위원장인가 뭔가를 이제 변호사 하자마자 됐단 말이에요. 아, 정치에도 이제 발을 걸쳤군요. 그런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돈이 많은 그런 재계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런 쪽으로 신경 많이 썼던. 그래야 또 로비를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려면은 결국 PF로 돈을 끌어오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걸 끌어올 수 있는 그 타임이 바로 그 당시 저축은행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을 이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제 자기 그 동업자하고 같이 무슨 개발 시행하는 회사를 같이 차려가지고 1,150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금액의 돈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끌어와요. 근데 끌어오는 과정이 사실은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사실은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다 교도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욱 변호사에게 걸려있는 혐의는 그런 건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윤석열 그 당시 이제 그 검사였겠죠. 윤석열 검사가 사실은 이 사건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이 돈 관계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리가 보통은 딱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그런 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오로지 건드린 게 그 LH에서 손을 떼게 만들게 로비했다는 것만.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변호사를 봐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사를 되게 엉터리같이 해가지고 무죄가 나게끔 하는 전부 다 기소시키면서 또 하나는 A하고 B하고 C하고 범죄가 있으면 그중에 가장 쉽고 가장 빠져나가기 쉬운 거 하나만 기소해. 나머지는 안 건드려. 여기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는 게 바로 변호사법 위반은 변호사인데 변호사법 위반이 얼마나 그렇게 될까 이러면서 그리고 그게 제일 약하거든요, 형량이.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기소를 시켜주면서 나머지 것들은 안 건드리는 쪽으로 혹시 특혜를 준 게 아니냐. 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한다. 지금 일단은 뭐 노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심 추정이긴 하지만 저의 개인적 의심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의심을 하는데 일단 그건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거 생각하는 거죠. 제가. 법조계에서 일반적인 방식이다. 검사가 이 봐주는 방식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1691님 청취자님이신데요. 배송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또 들어주고 계신데 시사는 2% 하나면 끝이라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시사본부 전도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딴 프로도 있습니다. 딴 프로도 있다고 그러시면 없다고 그러셔야죠. 딴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영희 변호사님 너무 좋아요. 얘기해 주시면서 그럼 가끔 최진봉 교수님이 빠지시면 우리 노변님하고 둘이 가도 아니에요. 최 교수님 빨리 좋아하실 것 오셔야죠. 같아요.
자, 지금 법조 이슈가 좀 어렵거든요. 네네. 일반인한테는. 근데 지금 그런 과정이구나.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남욱 변호사를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이제 가끔 인터뷰하는 장면도 화면에 나오고 오늘 새벽에 들어오는 장면도 이제 방송에 나갔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공항 패션이 화제가 된 거예요. 공항 패션이 헤어스타일도 좀 특이하고 네. 그리고 이제 찢어진 청바지에 또 이제 많은 그 네티즌들이 저 슬리퍼가 뭐 명품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좀 원래 이렇게 변호사로는 좀 특이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아주 단정한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사실은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야지 좀 깨끗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겠죠. 근데 지금 이분은 사람을 지금 만나지 않고 사실은 좀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좀 미국 가서 이제 사람들 안 만나고 또 얼굴이 좀 알려지다 보니까 면도하거나 이렇게 이발소나 미장원 가서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머리 약간 곱슬곱슬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 모양 그대로 그냥 왔는데 그런 또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는 거는 조금 비상식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좀 약간 초현실주의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 옛날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옛날엔 그래도 로비라니까 정장을 하고 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보통 티 같은 거 입고 다니고 편하게 입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나는 그 친구가 입고 다니는 옷이 다 명품인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이제는 명품은 명품인데 꾸안꾸로 하는 것 같아요. 꾸안꾸 명품으로. 네. 자, 이렇게 그 특이하게 이 어쨌든 공항 패션까지 화제가 된 남욱이라는 인물. 자, 귀국해서 지금 일단 남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시죠. 죄송합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앞으로 일정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아니 소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앞에 좀 부탁드립니다. 50억 클럽이나 350억 의혹에 대해서 김만배 씨로부터 많이 하천대유 네, 자 지금 이 남욱 변호사의 귀국 육성을 듣는 순간 최진봉 교수님이 합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주차장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KBS 사장님. 주차장. 제가 어디서 밀리신 거예요? 주차장에서 밀렸습니다. K본부 주차장에서 밀리셨다고 지금 불만을 터뜨리셨습니다. 네. 이 PD님 사장님에게 전해주세요. 네. 뭐 이제 주차장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이륜차를 타시는 건 그렇습니까? 네. 그건 괜찮은 생각인데요. 겨울에 위험합니다. 추워요. 요새 날씨가 좀 추워져서. 자, 이 지금 들으신 목소리 남욱 변호사 귀국했고 공항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취재 열기도 그렇고. 자, 남 변호사는 취재진이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했는데 작게 들리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도 있어요. 자, 귀국 시점 뭐 여러 가지 얘기 말을 맞추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자, 남 변호사의 귀국 모습 일단 지금 대장동 이슈가 국감장도 점하고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건과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 아주 깊숙이 개입한 사람이에요. 핵심 인물이죠. 그리고 이게 1차적으로 시도했다가 안 되고 두 번째 하고 그러면서 계속 연관돼 있던 사람을 알려주고 있고 남욱 변호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나라인가 새누리당 청년 부위원장도 했잖아요. 그 정치계 인맥이나 아니면 그 중요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통로로도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에 깊숙이 개입해 있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남욱 변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이 사건의 중요한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분명히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 미국에서 있으면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형 로펌을 지금 변호사로 선임을 했잖아요. 준비를 해왔을 텐데 제가 볼 때는 3명의 말이 일치할 건지 예를 들면 남욱, 정영학, 그다음에 김만배 이 세 사람의 말이 다를 건지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됩니다. 그래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김만배 그리고 대척점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김만배 씨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립 상황에서 자, 남욱 변호사는 왠지 정영학 회계사와 한 팀 아니냐 했는데 또 이제 일부의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요즘엔 사이가 좀 틀어진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나왔어요. 여기에 한 명은 이제 공공 쪽에 자리를 받고 있었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노 변호사님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궁금한 게 귀가했다가 자진 출석할 걸로들 많이 얘기했는데 전격 체포가 됐어요. 그럼 이 체포가 48시간 조사받고 구속이냐 아니냐잖아요.
그럼 뭐 혐의와 구속 가능성 있습니까? 일단 그 원래는 19일 날 출석하기로 미리 사전에 조금 조율이 됐어요. 검찰이랑. 네. 그랬는데 오늘이 지금 18일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전격적으로 한 건 이제 하루 정도 좀 정리하고 올 시간을 주려고 했다가 그렇게 안 된 게 이제 아마도 좀 사안을 급박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되지, 그 사람에게 시간을 줘봤자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에 불리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검찰은 원래 약속 잘 안 지키니까 18일 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그게 맞다고 보고. 맞다. 체포가 맞다.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그 남욱 변호사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좀 해서 어디서 묵는지 알아보고 나한테 만날 수 있게 좀 어레인지를 해달라 그랬더니 오늘이라도 만나려고 하셨는데. 네, 원래 만나려고 제가 그래서 아까 카톡을 보내놨는데 근데 어차피 체포돼가지고 그건 불가능하다. 무산됐네요. 네, 그래서 그건 무산이 돼서 변호사들한테 접촉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요점은 자기는 1,100억 배당만 받았지 아무것도 개입을 안 했다. 2015년 이후에 그 주장이었잖아요. 인터뷰가.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100억 배당을 받을 동안에 그럼 자기는 2015년부터 2018년, 19년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본인이 정영학이나 뭐 조현성을 통해서 뭔가 이제 당연히 자기에게 또 유리하게 뭔가 했겠죠. 본인들 뭔가 또 조작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일단은 검찰에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풀어라라고 얘기하면서 유동규하고 김만배하고의 관계, 이제 그다음에 정영학 녹취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이제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민간업자들을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거는 그런 그 관급의 뇌물을 줬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은행이나 이런 그 금융을 담당하는 쪽에다가 또 역시 배임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뭔가 배임 증제를 했느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돈이에요, 말하자면.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절차적이나 행정적인 문제를 뭐 이상하게 좀 처리한 게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전부 다 뭐 350억이니 50억 클럽이니 뭐니 되게 많고요. 또 남욱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했을 때 수표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김만배 씨가 사실은 유동규 씨에게 줬다라고 주장했던 처음에 이제 검찰이 4억 원의 수표. 그런데 이거를 또 검찰은 영장 실질심사하면서는 그 4억 원은 수표 그건 아니다. 현금으로 준 거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4억의 출처가 남욱 변호사 거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지게 되면 돈이 지금 서로 엉켜 있다는 게 지금 일단은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엉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남욱 변호사가 주체적으로 혹은 공동 정범으로서 뭔가 했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물, 배임, 뭐 횡령 이런 것들 아마 다 같이 보게 될 것 같고요. 일이 커지네요. 일이 많이 커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남욱 변호사가 그 김만배 씨 관련된 정영학 씨 녹취록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말한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이네 아니네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350억 그 클럽에다 돈을 뭐 주네 안 주네 그럼 자기가 7명 명단 안에다 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또 얘가 또 와가지고 이제 허언이네 아니네 이렇게 거짓말을 할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건지 팩트 체크가 필요하겠죠. 네,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아마 하게 되면 영장 당연히 칠 것 같고 지난번에 김만배 씨 할 때 엄청나게 검찰이 지금 망신당했으니까 이번에 남욱 변호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수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밝혀내는 어떤 하나의 방향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검찰은 김만배 이 최대 주주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한다. 다만 수사 보강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또 한 축을 퍼즐을 담당하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들어와서 지금 조사가 오늘 당장 시작될 상황이니 얼마큼 철저히 준비할 것인가. 아까 이제 우리 최 교수님 좀 듣고 있을 때 노 변호사님 팬들의 문자가 엄청났어요. 그랬군요. 네네. 저 팬들은 없고 다. 그래서 지금 최 교수님의 팬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희 KBS는 가뭄에 콩나도 있는 겁니다. 아니요. 저희는 공정방송, 균형 잡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3351님, 저희 청취자님. 최진봉 교수님의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반찬 같아요. 지금 병원 입원 중인데 매일 듣고 있어요. 제 기쁨이고 빨리 치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또 치유 기원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병원 밥이 맛이 없잖아요. 대체로. 건강식이니까. 맞습니다. 점심 반찬 같은 웃음의 소리자니까 또 시원한 동침이나 톡 쏘는 이런 또 맛을 가지고 계신 최 교수님의 웃음소리뿐 아니라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논평도 함께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이제 남욱 변호사가 들어와서 앞으로 수사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 어떤 사실이 새로 드러날 것인가.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또 증빙하는 과정에 참고인 역할도 하겠지만 본인도 둘러리가 아니다. 핵심 인물이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인맥도 끌어들이고. 맞아요. 아까 이제 PF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까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얼마의 돈을 투자자로부터 이제 또 끌어왔느냐. 이런 역할이 있으니까 그 1,000억이 넘는 배당을 받았지.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돈이 갔겠냐 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수사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사람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발언만 할 거예요. 책임을 따라. 그럼 당연하죠. 나는 뭐 불법한 게 없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딴 사람한테 떠넘기는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녹취록도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내용만 편집해서 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녹취록을 전체를 신빙성을 확인도 안 하고 나중에 확인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구속영장 그게 기각된 뒤에 검찰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녹취록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 건지 전체 내용하고 내용은 맞는 건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고 보여지고 남욱 변호사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관계없다고 계속 미국에서부터 인터뷰했잖아요. 본인은 모른다. 그전에 이미 손 뗐다. 근데 지금 다른 언론의 보도를 보면 김만배 씨가 실제적인 어떤 그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하기 전에 남욱 변호사가 그 일을 쭉 진행해 온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본인이 구속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실권을 좀 놓치면서 김만배 씨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주요 역할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남욱 정의학 두 사람이 김만배 씨를 공격하면서 본인이 다시 뺏어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지금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세 사람이 서로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충돌 과정에서 서로가 더 많이 돈을 썼다고 하는 부풀리기가 있었고 그 부풀리는 과정에서 이름도 나왔고 50억을 줬다. 나는 뭐 그때 그랬다잖아요. 김만배 씨도 뭐 나는 얼마를 썼다라고 했더니 뭐 남욱인가 정의학 씨도 본인도 얼마를 썼다라고 해서 더 많이 썼다라고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 말은 더 많이 안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익 배분 과정에서.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게 녹취록에 들어있어요. 그 녹취록의 내용이 일정 부분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진실을 근거해서 섞였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진실성부터 따져야 되고 각자의 주장만 보지 말고 대질신문해서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실로 다가가는데 상당히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저희가 볼 땐 쟁점은 그냥 여기로 모여지는데 합의 350억. 네. 자, 1인당 50억 약속 클럽인데 이건 뭐 국감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이제 박수영 의원도 주장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5명 이름이 나왔는데 7명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게 57이 35가 되는 네. 거죠. 350억. 여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가 엇갈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육성으로 들어볼까요? 50억씩 뭐 7분한테 350억을 주기로 했다는 그 얘기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직접 들으셨다는 거죠? 저희는 계속 들었었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니들이 이런 비용을 내라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부딪혔었습니다. 50억 클럽 논란에 대한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네, 들으셨습니다만 김만배 씨는 사실 아니다. 50억 클럽이라는 건 없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은 그냥 퇴직금이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산재 위로금이 포함된 남욱 변호사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7명에게 50억씩 주기로 약속이 돼 있고 그 비용을 우리가 내야 하니 어쩌면 나는 비용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 이제 이익 배분을 제대로 하자. 뭐 이런 이제 취지였겠죠. 자, 이게 누구 말이 사실인지 노 변호사님 어떻게 밝혀내게 될까요? 저는 사실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 있는 것부터 확인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350억은 뭐 그 7명에게 50억씩 줬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지금 당장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예. 그거보다는 이미 확인된 걸 먼저 봐야 돼요. 뭐가 확인이 됐냐면 이게 안 움직이네. 뭐가 확인됐냐면 지금 그 정재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죠. 그 사람이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 정대택이라는 사람은 이제 부동산 컨설팅 하는 사람인데 이 인물은 저기 윤석열 후보 쪽에 장모와 법정 소송 투쟁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재창. 아, 이름이 정재창. 다른 사람이군요. 다른 분. 정재택이 아니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재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최근에.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유동규에게. 근데 뇌물을 줄 때 이 사람이 혼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영학 회계사하고 남욱하고 같이 만들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셋이서 같이 줬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셋이 같이 줬는데 이게 뇌물 공여는 7년이 공소시효인데 7년을 넘어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났다. 네. 자, 그러면 남욱이 정재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동규에게 돈을 줬다는 건 일단 확인된 거잖아. 처벌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그럼 이런 식의 패턴이 과연 한 번만 있었겠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영학도 사실 여기 돈을 줬다는 게 인정이 되는데 네. 본인들은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빠져나왔다고 생각을 한대요. 네. 그럼 정재창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한 번 정도만 줬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아주 네. 핵심이 아니라면. 네. 그렇지만 남욱이나 정영학은 한 번만 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네네. 때문에. 그러면 유동규 씨랑 또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한 번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아니고 한 번 그 이후에도? 줬다는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부터는 또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돈이 어디 갔는지만 찾아내면 네.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밝혀내고 네네. 밝혀내다 보면 정재창, 남욱, 정영학이 유동규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네. 여기 관계자 모두가 다 중계에 다 나오고요. 그것들이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350억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녹취록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녹취록에 나와 있는 말 하나하나가 사실이 아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흐름을 봐야 돼요. 구조를. 전체적인 그 안에 흐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벌었어. 네네. 이거 첫 번째 나오는 얘기. 네.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경비를 모두 제하고 남는 걸 가지고 나눠 가지기로 했잖니.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자, 그럼 경비를 제하고라고 하는 그 부분은 포인트예요. 그럼 경비를 어떻게 제할 거니? 물어보니까 김만배 나 이렇게 썼어. 네. 정영아 이렇게 썼어. 네. 남욱 당연히 이렇게 쓰게 나오겠죠. 네. 그렇죠. 각각. 썼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썼다는 게. 원래 썼다면 그냥 그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떠들면서 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뇌물 줬다? 썼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런 돈은. 경비를 썼다라고 한 얘기는 공식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없는 다른 식의 시커먼 돈으로 돈을 썼다는 얘기밖에 안 네, 돼요. 결론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스스로는 인정한 거예요. 그럼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럼 아까 정재창이라는 사람이 돈 준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옛날에 성남시 의회 의장, 뭐 의원 이런 식으로 수많은 관계자들에게 다 돈이 이렇게 저렇게 막 들어갔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서로 그거를 자랑삼을 하듯이 네. 부풀이든 안 부풀이든 어쨌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그런 걸 찾아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유동규 씨가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할 때 자기가 사장을 밀어내고서 나는 내가 다 한다 이런 얘기 네,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장이 누구예요? 황 씨인가 뭔가 그렇잖아요. 네. 그 황 씨를 찾아야죠. 황 씨 물론 조사했다는 얘기 나옵니다만은 황 씨가 수많은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유동규의 배임과 관련해서.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다 찾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핵심은 이재명과 연결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지사는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네. 이제 그걸 찾아내는 거는 검찰 몫이고 네. 만약 그런 걸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유동규 선에서 끝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전임 사장 황 씨도 지금 검찰의 수사선상에 등장을 했고요. 네. 지금 이 사안이 이제 오늘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국정감사와 바로 직결돼 있는 부분인데 자 이제 남 변호사가요 2014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대장동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이 된다면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되고 대장동 사업이 이제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제 음성 파일이 공개됐는데 그 대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음 사장 다시 재선되는 공사 사장 얘기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요새 저희는 이제 민감한 시기라 저희는 안 만나거든요. 아니 명분들 좋으시잖아요. 이관된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공사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네. 이관된 상태에서 시장이 되고 이재명 시장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 네, 지금 이제 들으셨는데, 자, 지금 이제 공사 사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 인물은 이미 언론에 등장을 해서 당시 이제 황무성 당시 사장이 있었는데 이 유동규 이 기획본부장은 밀어내고 내가 사장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공언을 하고 다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된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럼 그 윗선 결국 유동규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윗선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이제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녹취록에 그분이 주목을 받는 건데 오늘도 그 얘기가 계속 여야 간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네. 그분 이재명 지사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이재명 지사면 지금 안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언론에서 온갖 의혹들을 다 하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뭐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녹취록도 그래요. 이 녹취록이 어디서 녹음이 된 거냐면 그 당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수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그 당시에 이걸 설득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분들한테. 대장동 주민들에게. 그렇죠. 주민들에게 땅이 수용되면 분명히 우리가 좋은 개발해서 더 많은 이익 드리겠습니다. 그럼 온갖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뭐 사실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수용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동의해줘야 수용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온갖 좋은 얘기 다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좀 더 과장돼서 얘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거기서 진실만 얘기했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좋은 그 장밋빛 전망만 얘기하지 부정적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유동규 씨하고 남욱 변호사가 어떤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있었을 수도 있죠. 뭐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그런 일이 있다 한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뭐 유동규한테 지시를 하거나 유동규를 거기 앉혀가지고 본인이 돈을 받았거나 그러려면 뭐하러 민간 공동 합동 개발을 했겠어요. 민간 개발하던 놔둔 게 더 낫지 않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민간 개발했으면 5,500억도 민간이 가져가면 거기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굳이 그때 반대했던 예를 들면 민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관 같이 공동 합동 개발하려고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 자체가 뭐 유동규가 나중에 사장 된다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잠입 연망이 물론 그렇게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재명 지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재명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자격이죠. 국정감사 이제 행안위에 출석하고 있는데 밤 늦게까지 집요한 공세가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다. 지금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한번 그 오늘 국감 출석 모습 듣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재명 최고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물을 나누는 사람들이 도둑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자들이 범인이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동네 모습인데 도둑들이 마을 사람들 살림을 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둑들이 아예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제가 전부 막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당시에 당론으로 장물을 회수하는 걸 방해를 해서 제가 70% 또는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한 절반의 성공밖에 하지 못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 네,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민간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다 작물이 될 뻔한 걸 절반은 회수해 왔다. 이걸 이제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제 민간 부문의 배당을 분배하는 일은. 자, 오늘 뭐 국감에서 오전 내내 상당히 좀 강공, 거기에 대한 또 강역공 이렇게 펴가는 과정이에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노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분 이재명 지사일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이재명 지사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냥 그 녹취록에 지금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중앙지검장이 그렇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이제 얘기를 정확하게 할 리가 정치인이 아닌 것 같다 그랬죠. 그다음에 관계자들 전부 다가 그분은 이재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럴 것 같으면은 그렇게 허술하게 특히 김만배 씨는 뭐 녹취하는 걸 알면서 일부러 그랬다는 거잖아요. 뭐 만약에 그분을 이재명이라고 지칭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다면 역공작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구조상 이재명 시장을 당시 이재명 시장을 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에게 그렇게 돈을 무식하게 줄 수는 없어요. 네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네, 전체 구조상.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하는 말들이고 실제는 돈을 준 쩐주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일 것 같아요. 쩐주가 핵심이다. 네, 좋아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르면 내일 남욱 변호사 구속영장 친단 얘기도 나와요.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남욱은 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국에 있는 김만배처럼 그렇게 성실히 온 것도 아니고 나가 있었었고 여건이 무효가 됐고 그리고 사실은 매우 핵심적인 인물이고 본인은 지금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김만배 씨는 강경화도 있지만 얘는 강경화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건강 이런 얘기들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세세하게 개인적으로 잘 하시니까 이거 참 이게 남욱 변호사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위례 신도시 건도 걸려 있고 걸리는 게 많아서 사실은 핵심 인물이라서 궁금합니다. 네, 될 것 같아요. 자, 최진봉 교수님 끝으로 딱 한마디. 국감 진행 중이고 내일 모레 또 국토위가 있잖아요. 지금 오전에는 좀 이게 이재명 지사 판정승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맞아요. 그럼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작용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걸 가져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잘 준비해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도리어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가 그대로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전달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겠죠.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내일도 이 이슈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월요일 주간 이슈 먼데이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전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국제 뉴스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월요일에 국제본부.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지금 일본은 말이죠. 이 신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헌납했다. 네. 이게 좀 세계적으로 논란이 큰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17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철 제사인 추계 예대제에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라는 명의로 마사가키라고 하는 곡물 중 하나인 빗주기 나무를 보냈는데요. 네. 이거는 예전에 아베 신조 전 총리도 보냈던 겁니다. 이 외교 논란의 여파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신사 참배 대신에 곡물 헌납으로 대체를 했다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에는 곡물만 헌납했고요. 퇴임 후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서 지난 100년간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 6천여 명의 위패가 있는 곳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아시아 태평양 전쟁 중에는 일왕을 정점으로 한 국가 신도의 중심으로 이 전사한 군인들을 신으로 모시면서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고요. 네. 지금은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보수 우익 세력들의 성지로 자리 잡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참배와 곡물 헌납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깊은 유감과 함께 반성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죠. 네, 이게 뭐 좀 구조적인 문제, 일본 총리 탄생에 그게 있어서 개인 성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견은 뭐 많이 했지만 맞습니다. 결국 이 기시다 총리의 행보 뭐 온건주의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해도 이전 총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도 그냥 방출 방침을 고수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한 뒤에 많은 오염수 탱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통감했다. 네. 해양 방출 방침 고수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이 다핵종 제거 설비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라고 하죠. 이 트리튬은 걸러내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을 문제 삼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희석을 시켜서 바다에 내보내겠다. 이런 구상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시다 총리는 또 후쿠시마 부흥의 일환으로 한 딸기 농장을 방문해서 후쿠시마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딸기를 맛보는 퍼포먼스도 진행을 했습니다. 참 이 퍼포먼스는 오랫동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신뢰를 하라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서 물을 먹고 그다음에 농산물을 먹는 걸로 모든 국제 사회를 향해서 이러니까 안전하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너무 좀 유화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기시다 총리 어쨌든 이런 행보들 결국 이달 말에 총선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그럼 이제 결국 표심을 모아야 되는데 그 일본의 전형적인 좀 뭐랄까 외부의 적을 가지고 내부를 결속시키는 여기에 또 혐한도 등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분통이 터지기도 하는데 그냥 이런 흐름에 돌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 취임하자마자 사실 이 여세를 좀 몰아가지고 중의원을 빨리 좀 해산을 해버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는 31일에 중의원 465명의 의원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야당의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에서 정권 자체가 야당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항상 자민당이 오래 집권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자민당이
그렇다면 과반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거든요. 일단 교토통신이 16일과 17일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자민당 후보를 찍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2.9%였고요. 9.2%만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 신조 총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체자가 없어요. 대안이 없었습니다. 네네네. 예, 자민당에 대항할 만한 야당이 크질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최근에 어떤 보도를 또 내놨냐면은 1996년 이후에 8차례 총선에 출마한 후보 8,803명의 당락을 분석한 결과 세습 후보의 당선 확률이 80%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든지 할아버지의 지역구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정치 가문인 거죠. 맞습니다. 이 앞선 2017년 총선에서도 자민당은 전체 의원의 29%인 83명이 세습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의 정치 기반, 인지도, 자금력을 고스란히 이어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후보들이 훨씬 유리하고요. 신인 후보들이 들어갈 입지가 많이 좁아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대를 이어서 뭐 선친과 그 자제가 같은 지역구의 의원이다. 이런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있긴 있지만 희소하고요. 워낙 희소하고 그건 정말 평판이 좋아야 되는 곳이고 그 지역구에서. 맞습니다. 통상은 이런 이 세습은 우리나라는 좋아하지 않는데 야, 일본은 뭐 세습이 80%가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자민당이 수십 년간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이 이거죠. 그러니까 후진적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지역구 세습이 웬 말입니까? 민주제도에서. 그렇습니다. 자, 일본의 정치 언제 변화될까요? 그래야 또 이제 우리와의 관계도 뭔가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 텐데. 자, 기시다 총리, 신임 총리와 이번 앞으로 총선의 향방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요. 이 미국에서 백신 의무화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백신 뭐 전 세계에서 나쁜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미국 정부가 굉장히 독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접종률 자체가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지죠. 드디어 미국이 우리가 미국을 앞섰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직원이라든지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일반인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화했고요. 또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의무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자, 물론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 8월에 직원들의 접종 여부 공개를 요청을 했고요. 포드 자동차도 지난달부터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했는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접종을 의무화한 뉴욕주 명령에 따라서 뉴욕의 병원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을 해고 정직시키기 시작했고요. 유나이티드 항공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 593명에 대해서 계약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사에서는 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이 ESPN 유명한 스포츠 매체죠. 여기서도 5,500여 명의 직원에게 지난 8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시를 했는데 한 기자가 나는 내 신념에 반한다 이러면서 차라리 사직서를 내겠다. 네네, 사표를 냈군요. 맞습니다. 이게 또 뉴스가 되기도 했죠. 자,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시 정부가 경찰관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자 이 많은 경찰관과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시카고시의 경우 경찰 수뇌부가 내부 지침을 통해서 휴가를 제한을 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백신을 안 맞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휴가를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노조는 이 의무화 자체가 단체 협약 위반이라면서 법정 소송까지 내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빨리 가다가 지금 꺾여지면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행정부에서 강제를 하고 있죠.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맞아라라고까지 하는 건데 아마 우리도 이거 의무화로 강제로 했다면 국민적 반발이 일부 있었을 것 같고요. 프랑스는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한 20만 명 시위. 지금 2달 넘게 3개월째 반대 시위 벌어지고 있고요. 유럽은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가장 그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의 반대가 좀 큰 편이죠. 마크롱 대통령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제로 압박하는 거는 역효과가 나는 것 같고 우리는 지금 끝까지 권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 좀 접종률이 낮은 어떤 세대, 접종률이 낮은 집단에 대해서는 권고를 계속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의무화는 역풍을
부른다. 근데 또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서방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하고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죠. 하긴 처음부터 그런 면이 있었어요. 네, 마스크에 대해서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예, 우리는 황사 때문에라도 마스크를 쓰고 다녔거든요. 그렇죠.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감기에 걸렸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굉장히 중병에 걸렸다라는 걸 네네네. 밖으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죠. 문화적 차이가 크다. 야, 글쎄, 이제 미국의 백신 의무화 어떻게 이제 향방이 전개될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주로 일본의 이제 선거 소식.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냈다. 우리한테는 좀 언짢은 부분인데. 언짢은 부분인데 네.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 이러다 하긴 보니까 그렇죠.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와 한일 관계 그게 네. 썩 밝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는 했는데 주말 사이에 그래도 그렇게 한일 관계가 조기에 좋아질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자민당 주류의 정리해야 될 것 생각이 같습니다.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어야 되겠죠. 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고요. 자, 4207님 코로나19 백신 운송 기사입니다. 사실 저희 보통의 국민들은 대장동 등등에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대통령 나오신다는 분들, 서민들 먹고 살기 위한 실질적인 공약을 바랍니다. 공약은 실종이고 서로 헐뜯기 위주의 현실이네요. 공약다운 공약을 원한다. 국민 목소리 전해주셨습니다. 자, 4207님, 1691님, 2000님, 6635님, 0396님, 2502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오늘 시사본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12시 20분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한없이 아름답지만 사실 많은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의 바다. 그 바다를 10년 넘게 지켜오고 있는 포스코 클린 오션 봉사단의 이상